네, 자, 오늘은 우리 3개년 법원직 9급에 출제되었던 문법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년에 있는 것들을 문법 규정 문제만 싹 뜯어가지고 기본서의 순서대로 문법 규정 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비율을 볼까요? 법원직은 어땠나? 자, 빨간색이 바로 최신이니까 여기서 비문학과 문학 비율이 2021년엔 굉장히 비슷했네요. 원래 법원직은 문학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문학이 훨씬 많이 나왔었잖아요. 2020년엔. 근데 2021년에 보니까 어떻게? 지금 문학과 비문학이 비율이 같아졌어요. 저는 이게 다른 직렬의 기조를 다분히 의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문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해 문제 비율을 늘린 건 아니지만 그냥 독해는 원래 많이 나왔었는데 문학을 좀 줄이고 비문학을 좀 올린 거. 네, 이게 법원직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문법과 규정 문제가 정말 조금 나와요. 근데 안 할 수도 없다? 이게 또 변별력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문법 규정 이론 할 만한 게 많진 않아요. 문항 개수가 적기 때문에. 대신 수업에서 독해 문항수가 많아가지고 수업이 빡세. 자, 그럼 자, 이거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똑같은 그래프예요. 자, 우리 이제 문법 뭐 나왔는지 볼까요? 문법에서 음운 변동 나왔습니다. 자, 음운 변동의 예시로 나왔던 선지들을 우리가 먼저 좀 예습 좀 해보죠. 부억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부억과 일이 합성이 되죠. 합성이 될 때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날 때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에 초성이 없으면서 없는 거야. 이 이응은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빈 거예요. 모양만 잡아주는 이응이죠. 자,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에 초성이 없고 그리고 모음이 이 야여여유일 때 수의적으로 필수 아니고 절대적인 현상 아니고 수의적으로 단어에 따라서 무엇이 첨가될 때가 있다. 니은이 첨가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키읔은 기역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수의적으로 니은 첨가.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첨가된 니은이 기역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역행 비음화까지.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무엇에 포함돼요? 교체. 교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치. 교체와 대치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서?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첨가된 니은이 역행 비음화를 일으킴. 역행 비음화도 어디에 들어가요? 교체에 들어가죠. 얘는 첨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의 발음을 진술할 때 순차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은 보기에서 과정 진술을 하고 빈칸을 뻥 뚫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 발음 다음에 어떤 발음 되고 그래서 최종 발음 뭐 되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콧날 볼게요. 여러분, 콧날은 뭐 더하기 뭐예요 원래? 콧 더하기 날이야? 아니야. 합성어 만들어질 때 콧이라는 말이 있나? 없죠. 명사 뭐예요? 코. 원래 코란 말이지. 그리고 사이시옷은 음운이 아니에요. 음운이 아니라 어떤 소리가 났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소리 부호예요. 사이시옷이 보인다면 자, 덧난 소리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첨가의 된소리 대기가 났을 수도 있고 니은이 하나 덧났을 수도 있고 니은이 두 개 덧났을 수도 있어요. 즉 첨가 현상이 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코 더하기 날이에요. 여기에 첨가 현상이 있었어요. 첨가가 바로 앞말엔 받침이 없는데 뒷말에 비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죠. 니은 첨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니은 첨가가 났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깃발로 뭘 꽂아줘? 사이시옷을 꽂아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현상은 결국에 니은 첨가 하나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교과서의 관점입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사이시옷은 명백히 의문이 아니며 발음이 난 것에 대한 후속 표기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이게 교과서 문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국립국어원이 조항을 만들 때 표준 발음법도 만들고 한글 맞춤법도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걔네들끼리 어울려야 되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조항들이.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 첨가 현상에 대한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그죠? 자, 그리고 뭐 된소리 대기 조항도 만들어. 그래서 경험화 조항, 그리고 또 첨가 조항 이런 것들을 표준 발음법에서 막 만들었어. 그래 놓고 한글 맞춤법 쪽에서는 사실 이게 결과적인 표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표기 기준인 거랑 발음 기준으로 진술하는 게 다른 관점이잖아요. 두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한글 맞춤법에 이제 사이시옷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표준 발음법에서 또 사이시옷을 반영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시옷에 관련된 조항인 표준 발음법 30항이 추가가 된 거죠. 들어가면서 그게 생기면서 이 사이시옷에 대한 발음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이시옷이 표기되고 났을 때 언중이 사이시옷에 대해서 혼란을 느꼈던 거야. 사이시옷에 대해. 원래 코 더하기 날에는 시옷이 없어. 근데 표기에 시옷이 있는 거야. 한글 맞춤법이 그걸 쓰래.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은 그걸 왜 쓰라고 했어요? 여기요. 더 난 소리가 있으니까요. 어떤 국민들이 코날이라고 발음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콧날이라고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 깃발을 꽂아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두가 코날이 아니라 콧날로 외치게 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쓴 거죠. 그게 한글 맞춤법 30항이야. 근데 그래서 표기가 콧날로 확정되고 나자 어떤 사람들이 이 표기 자체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언중들이. 그래서 이걸 사이시옷인데 원래부터 있던 단어의 일부로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기 시작했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에다가 그리고 또 비음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이 뒤섞이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 또 국립국어원은 아니 이렇게 발음을 결과적으로 하면 뭐로 가도 산으로 가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표준 발음이잖아. 그러니 괜찮은데 어떤 인간도 있다고? 이렇게 발음하는 인간도 있는 거야. 콧달 이런 식으로. 콧달 이렇게. 컷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음은 막아야 되잖아. 이 발음은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돼야지 라고 설명한 과정을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의 30항에 이 과정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발음 자체가 원칙 발음이야, 허용 발음이야?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용서받은 발음이라고. 이게 허용이야. 허용 발음. 근데 허용 발음에서 비음화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했어도 이 경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허용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왜? 비음화까지 해야지. 이걸 밝힌 거예요. 자,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그 표준발음법의 30항에서 사이시옷을 교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음화시키는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언중이 잘못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발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 과정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1순위로 교체 후에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화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교문법은 니은 첨가로만 이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은 교체 후 비음화,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화다라는 것을 이 루트를 인정한다. 국립국어원은. 그래서 지금까지 일행직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자, 니은 첨가. 네, 요거로 푸시고 그리고 기타 직렬에 가끔 이 과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문법을 안 보시는 교수님들이 내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문법이랑 국립국어원의 견해가 다른 건 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출제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선생님 강사마다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는데 그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너무 긴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그냥 자, 니은 첨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선생님은 자,
사이시옷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해서 비음화해서 콧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후순위 관점이기 때문에 후순위 관점부터 수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이 얘기가 먼저야. 그 다음에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허용해서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화로 보는 관점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됐죠? 자, 그 다음 안고 볼게요. 자, 여기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빼주고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어디에 들어가요? 탈락. 그러면 안고냐? 아니죠. 용언에서 앞말의 받침이 울려. 그리고 뒷말의 초성이 예사소리일 때 이 어미가 된소리가 나는 교체의 된소리 대기를 거치는 거죠. 교체의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 중에 첨가의 된소리 대기와 교체의 된소리 대기가 있죠. 이때 용언의 어간 어미 사이는 교체예요. 자, 그 다음 훌른. 자, 이때도 자음군 단순화. 자단.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줘서 유음화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순행 유음화. 순행 유음화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교체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과정 설명을 하고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게 니은이다. 그래서 니은은 이 니은 첨가로 요 콧날은 니은 첨가로 보는 게 1순위 관점. 그 다음에 2순위 관점이 사이시옷을 음운으로 착각한 형태를 그죠?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해서 비음화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선 니은 첨가라고 한다. 됐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음운의 개수 셀 때 말이에요. 음운의 개수 셀 때 얘를 몇 개로 세? 발음을 세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하지만 이것은 사이시옷을 센 게 아니라 첨가된 니은을 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메모를 좀 할게요. 콧등. 코 더하기 등을 해볼게. 자, 콧날일 땐 앞말에 니은이 첨가됐어. 왜냐하면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뒷말에 초성이 비음이었거든. 그래서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야. 근데 얘는 뒷말에 초성이 비음이 아니죠. 그러니 여기선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두 말이 합성되면서 수의적으로 된 소리가 납니다. 자, 앞말이 뒷말을 꾸미는 종속 합성어일 때 일부의 단어에서 뒷말이 원인 없이 된소리가 되는 첨가의 된소리 현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표준발음법에서 28항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발음하니까 콧등 이렇게 된 거예요. 콧등 이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긴 이유가 없죠. 안 울림 100% 된소리도 아니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첨가의 된소리 대기. 된소리가 생겼어요. 이거죠. 그럼 이거는 언중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때는 깃발을 꽂아주자. 그래서 모두 다 여기서는 된소리로 하는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 약속 기호가 뭐야? 사이시옷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기상 시옷을 빡 넣기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 이 역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발음은 첨가의 된소리 대기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 시옷을 원래부터 있었던 시옷이라고 착각하는, 원래부터 있었던 시옷이다, 나중에 끼운 시옷인데 원래부터 있었던 시옷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얘를 뭐라고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했을까?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했겠죠? 그래서 이걸 콧, 등 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야.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이걸 용서해줬어. 저는 이걸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용서하면서 그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냥 못하게 하면 될 거를. 자, 이걸 용서했어. 이걸 용서했더니 또 이 발음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안 울림 100% 된 소리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말았어야 돼. 뭔지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왜?
이건 용서받은 발음이야. 용서받은 발음을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됐습니다. 아, 이거 음운 개수 세볼까? 자, 이것을 두고 여러분 콧등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문제가 자, 요거 딱 주고 자, 이 단어의 음운 개수는 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음운 개수 몇 개라고 해야 돼? 여러분 이거 발음으로 세야 되는 거 알죠? 음운 개수는 발음 후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코, 등으로 세야 돼. 원칙 발음으로 세.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입니다. 그럼 6개라고 하면 안 되냐? 안 되지. 표기 기준으로 음운 개수 세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허용 발음으로 음운 개수 세는 거 아니니까. 음운의 개수를 세라고 할 땐 원칙 발음을 세는 것이지 허용 발음을 세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제가 교과서 관점하고 규정의 관점 잔존되어 있는 거를 2번에다가 이제 니은에다가 둘 다 써드렸어요. 이거를 왜 둘 다 알아둬야 되는지 이따 문제 보고 또 얘기하죠. 자, 이제 단어의 형성 방식으로 갈게요. 여러분 단어의 형성 방식에는 이제 파생과 합성, 복합어 만드는 방식이죠.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고 접사가 없다. 근데 복합어는 어근이 2개 이상인 것이 합성어, 접사가 들어간 게 파생어입니다. 어근보다 접사가 앞이면 접두, 어근보다 접사가 뒤면 접미, 그리고 접두는 주로 수식을 하니까 거의 한정 접사예요. 한정이 수식이에요. 그런데 접미사 같은 경우는 수식을 하는 한정 접사도 있지만 품사를 확정짓거나 피동이나 사동에 영향을 주는 지배적 접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문법을 지키면 통사적 합성어, 문법을 어기면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지금 이거 마치 돌림노래처럼 매주 보게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사유들은 이제 3주째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 자, 첫째, 뭐가 있을까?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누락하고 용언의 관형사형이 그죠?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용언의 어간이 체언을 꾸밀 때. 그 다음에 용언과 용언이 연결이 되는데 연결어미가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때. 한자인데 어순이 뒤집혔을 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의 모양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품사로 갈게요. 자, 품사에서 관형사는 체언만 꾸밀래 하고 태어난 품사입니다. 체언만 꾸밀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체언을 꾸며주면서도 가변하지 않아요. 즉 어간 어미가 없습니다. 통으로 고정된 형태라는 거죠, 관형사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의 예시들을 보면 아, 이렇게 생김새 자체가 태어나서 뒤에 것을 무조건 꾸미는 것만이 관형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관형사랑 여러분들이 흔히 헷갈리는 게 관형어 개념이에요.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야. 그리고 관형사는 품사야. 근데 제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관형사로 태어나면 당연히 문장에서 포지션이 관형어지. 그러려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체언만 꾸며요. 근데 태어날 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야, 너 체언 꾸며.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체언을 꾸미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 부분. 관형사는 아닌데 관형어가 된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예를 들어 고향 친구 하면 여기서 친구를 꾸미네. 근데 고향은 뭐지? 명사죠. 관형사로 태어난 거 아니죠. 근데 포지션상 관형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인데 관형어로 쓰인 거야. 그 다음 고향의 친구. 우리가 이럴 때 얘를 뭐라 그러지? 무슨 격조사? 앞에 있는 체언을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격조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쁜 꽃. 이렇게 하면 이때 예쁜 같은 경우는 예쁜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원래 예쁘다로 태어났죠? 예쁘다로 태어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품사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라고 말하게 돼요. 보이나요? 네. 자, 그래서 형용사의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는 얘가 뭘까? 니은. 관형사형? 성격 바꿔주니까 뭐라 그래? 전성어미.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관형어의 그죠?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관형사는 성골이야. 태어날 때부터 이거 한다고 태어난 애야. 자, 그리고 수관형사와 수사가 모양이 똑같아서 구별을 해야 되는 품사 변별 문제가 있습니다. 5사람이 모였다라고 할 때는 뒤에 있는 사람을 꾸미기 때문에 수관형사죠. 근데 똑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사람이 5이 모였다처럼 직접 격조사와 결합을 하죠. 원래 격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잖아.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수사죠. 그래서 직접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장의 주성분을 담당하죠. 이때 지금 이 문장 안에서 얘 역할이 뭘까요? 모이다의 주어예요. 그리고 얘는 큰 주어고 5이 모였다? 사람이 5이 모였다 서술절이잖아. 이렇게 모였다의 직결주어 5이 그 다음에 사람이 큰 주어 서술절이 있는 문장이지. 자, 그 다음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 금방 했는데 여기 보면 예문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가고 나만 남았어. 이때는 요 다른은 딴이라는 관형사와 같아요. 딴 사람 다 가고 나만 남았어. 이때의 의미랑 아래 예문에 있는 의미가 달라요. 아래 예문에선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이때 다르다는 서술성이 있어. 서술성이 있어요. 서술성이 있다의 증거는 비교부사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다르다. 누구와 라는 비교부사어와 함께 쓰였을 때 얘는 딴이라는 관형사와는 달리 얘랑 달리 다르다예요. 다른이 아니라 다르다로 태어나는 거죠. 그럼 다르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관형사 형과 결합한 상태지 관형사로 탄생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용언인 형용사의 관형사형입니다. 모양이 같지만 하나는 관형사, 하나는 관형사가 아닌 관형어예요. 자, 그 다음 자, 품사통용 예문 좀 볼까요?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이때 자, 체언 뒤에 바로 붙었죠. 요건 조사입니다. 뭐 보고 알아요? 앞에 체언이요. 자, 그 다음에 각자 먹을 만큼 먹어라. 용언의 관형사형이 꾸며주네. 그리고 띄어쓰고 의존명사요. 뉴스에서 내일의, 내일이라는 건 오늘 내일 이런 말은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건 품사 통용하는데 시간 명사로도 쓰이고 시간 부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할 때 이렇게 조사와 결합을 했다. 그러면 조사, 관형 격조사죠. 격조사는 체언과 결합한다 그랬지? 명사야. 명사. 내일 시작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내일도 시작합시다를 꾸미는 부사. 다시도 시작합시다를 꾸미는 부사예요. 그래서 얜 부사. 어느새 태양이 솟아 밝은 빛을 비춘다. 이때 밝은이 빛을 수식을 하면서 빛이 밝다 라는 관형절을 만듭니다. 관형절의 서술어죠. 그러면 빛이나 색이 밝다 라고 할 때 밝다는 형용사입니다. 벽지에 색이 밝은 거죠. 자, 이것도 형용사죠. 근데 밝다가 동사일 때가 있어요. 예문 쓰겠습니다. 날이 밝는다. 이때는 동사랍니다. 이건 빛이나 색이 밝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동이 텄다 이거죠. 그 다음 키가 큰 나무. 지금 당장 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딱 눈으로 봤는데 덩치가 커. 자, 이거는 부피를 표현하는 형용사예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하다, 자라다 요런 뜻일 때 자, 철수야 키가 몰라보게 자랐구나. 자라다.
이건 동사입니다.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품사 통용쌍들은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 피동과 사동 보겠습니다. 직렬별로 보면서 이론 겹치는 거 보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3년치를 묶어보면 나오는 이론이 또 나오고 거기서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지 알겠죠. 자, 여기서 피동 표현은 당하는 겁니다.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주어가 당하는 거. 그래서 당할 피자를 써요. 피고 이러잖아요. 피해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피동인 거고, 피동의 반대말은 능동이에요. 피동의 반대가 사동이 아니야.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주동이랑 능동이 같은 말이고, 능동의 반대가 피동이고 주동의 반대가 사동이야. 그러면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자, 주동과 능동은 주어가 하는 거지. 내가 먹다. 무엇을? 내가 뭘 먹는 거예요. 이게 예문이에요. 자, 그러면 당하는 걸로 바꾸면 주어가 먹다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내가 호랑이에게, 그러면 먹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피동사로 바꿔줘. 먹다 당하면 먹히다. 그치? 먹히다. 이렇게 되는 게 피동이고 주어가 당하는 거예요. 먹다를 당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시켜야 돼. 아기에게 이유식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먹히다? 땡. 이런 모국어 화자 아니야. 어학당이지 여기가. 그러면 그죠? 자, 근데 외국인들은 돌아버린다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외국인들은 내가 아기에게 뭐 우유를 먹히다, why not 이런다 보. 어학당은 차원이 달라.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왜 모르는 거야 이렇게 답답하다가, 제 친구 중에 어학당에서 일하는 애 있거든요. 구경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된다니까? 굉장히 감사해져요. 모국어 화자들하고 수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일단 내 말을 알아듣고 말이지. 왜에 대해서 되게 당위적으로 이제 사회화돼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다. 근데 외국인들한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암기거리야. 여러분, 암기할 거 적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한국어가 그래서 쉽기만 하지가 않다니까요. 자, 여기서 파생적 피동이 금방 한 것처럼 접사를 넣는 거예요. 접사를 넣기 때문에 글자가 하나나 뭐 접사라고 해봤자 됐다 요 정도 있기 때문에 두 글자밖에 안 늘어나죠. 하나, 두 개. 그래서 단형인 거죠. 근데 통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피동이나 사동은 보조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사적인 피동하고 파생적인 피동하고 예문 분석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는 주어, 나를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 그래서 주어가 잡다를 하기 때문에 능동. 근데 여기서 이 말을 그대로 치환을 하겠다. 그대로 바꾸겠다. 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것을 능동 표현하느냐 피동 표현하느냐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대응된다 그러죠. 그래서 피동문의 대응 능동문, 능동문의 대응 피동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자, 목적어를 뭘로 만들었어? 이거 목적어가 주어가 돼. 그 다음에 원래 주어가 뭐가 돼? 부사어가 돼요. 자, 그래서 주어가 부사어가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뭘 껴요? he라는 접사를 넣어.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달달 외울 필요가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 서술형 푸는 것도 아니잖아. 네. 우린 객관식 풀기 때문에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크로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공터에 새 건물이 지어진다고 한다. 주어가 새 건물이죠? 그럼 새 건물은 짓다를 당하는 거예요. 짓다를 당하는 걸 지어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지다라는 건 어미같이 생겼지만 하나의 어미가 아니라 보조용언인데, 자, 이렇게 끊어서 얘가 연결어미고 어가 연결어미, 지다가 보조용언이에요. 근데 왜 붙여 쓰냐? 이게 띄어쓰기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부분에 아예 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피동의 어지다는 붙여 쓰기만 하겠다. 예, 이렇게.
자, 그 다음 아빠와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어졌다. 여기서 풀어지다의 직접 주어는 오해가입니다. 오해는 풀다를 당하는데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시를 풀듯이 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 능동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해를 누가 풀다 라고 말을 하면 이 문장을 또 왜곡하게 되거든요. 대화를 했더니 저절로 풀린 거거든. 요럴 때는 대응 능동문을 만드는 게 어색하다 라고 얘기해서 가끔 문제에 어떤 게 나와요? 날씨가 풀리다 같은 것들은 대응 능동문이 없다. 날씨는 저절로 풀렸기 때문에 신이 날씨를 풀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치환하기가 어렵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법적 용어로는 탈행동적 피동문이라고 하거든요. 아, 몰라도 돼, 쓰지 마. 이게 뭐냐 하면 그 동작을 한 주어를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예문으로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봤을 거예요. 옷이 못에 걸렸어. 그러면 옷 입장에서는 걸다를 당한 게 맞아. 당했어. 옷이 못에 걸렸어. 하지만 못이 일부러 그랬어? 못이 옷을 걸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상하죠. 그래서 주어를 잡을 수 없는 피동문이다라고 해서 그런 거 찾기 문제도 나왔어. 기출에.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억이 안 나? 지금 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었나 싶으면 이 시점에 이제 기본서에 단원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기출문제. 그래서 문법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열어. 그래서 통사론의 기출문제를 열어. 그럼 거기 있어. 예, 다 있는 거예요. 기본서에 대표 유형의 기출 다 수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분명 이런 거 기출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출문제지는 기출문제 너무 많잖아. 찾기 더 어려워. 기본서의 뒤에 단원별로 달려있는 기출을 봐요. 딱 보이니까. 왜? 기본서 이론 순서대로 배열해놨거든. 문제를 막 넣어놓은 게 아니거든. 기본서에 넣을 땐. 그러면 문장 짜임새 뒤에 있을 거 아니야. 문장 짜임새 뒤에 피동사동 배우잖아. 예. 그러니까 피동사동 그쪽 배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여기 있다. 이런 피동문인데 능동문 치환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론서 같은 것들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용언의 어간에 뭐뭐하게 되다. 요것도 보조용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지다는 붙여 쓰고 게되다는 띄어요. 왜 그러지 마. 그냥 국립국어원이 그러라고 했어. 알겠죠? 네, 받아들여. 자, 그 다음 이때 주어는 뭐예요? 생략됐네. 내가 홍수로 집을 잃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얘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 아니야. 생략주어 있다고. 생략주어. 그리고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은 거야. 어쩌다 보니 나는 그 상황을 당했지. 이럴 때. 원치 않는 상황. 이런 거 표현할 때 게되다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 자, 사동. 사동은 시키는 거. 시키다. 시킬 사자예요. 자, 그래서 시키다. 그리고 이제 이히리기 우그추 으키 이키 에가 있죠. 접사로. 이때 만드는 단어량이 적은 게 으키 이키 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약서들은 여기까지만 보여주지. 으키 이키 에를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으키 일으키다. 이키 돌이키다. 에 없애다. 이런 예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주어 잡아볼까요? 얼음이 녹다. 여기다가 사동문을 만들 때는 세 주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가 늘어나지. 뾰병. 없었던 애가 있어야죠. 얘 담당이 뭘까요? 시키는 자가 나와야 돼. 시키는 자. 시키는 자가 얼음을 녹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였던 애가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죠. 그 다음에 녹다가 녹이다가 돼서 사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가 책을 읽는다. 그가 목적어를 읽는다. 세 주어가 나와야 돼. 내가.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가 늘어난다니까. 사동문이 되면. 내가. 자, 그러면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그에게 목적어 유지하고 읽힌다. 사동사가 되고. 자, 그 다음 두 개의 전미사가 연속되어 있는 이유. 현재 사전에서는 이유를 하나의 접사로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접사 이와 접사 우가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맞죠. 자, 그래서 이유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단어를 만들고 있는 접사는 아니에요. 얘가 만들어낸 접사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접사로 만들어진 단어 4개만 암기하면 돼. 자, 타다. 타 이유다. 자, 그쵸. 요렇게. 근데 줄여서 써요. 요렇게 줄이면 뭐가 돼요? 태우다가 되죠.
서 이우다 줄이면 어떻게 돼요? 세우다가 되죠? 자, 그럼 두 개 더. 두 개 더는 차 이우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채우다. 그 다음에 자이우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재우다. 아기를 재우다. 자물쇠를 차다, 차게 하는 것을 채우다. 컵에다가 이제 컵에 물이 찼을 때, 가득 찼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컵에 물을 채우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다르지만 둘 다 채우다를 취하죠. 자, 그 다음. 자, 이때 또 통사적인 사동을 볼게요. 자,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책을 읽게 했다. 어머니가 세 주어. 그럼 원래 주어. 책을 읽는 자가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주어가 부사어 되고 목적어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읽게 하다 사동 표현이 되는데 이때는 보조용언. 보조용언 하다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들의 구별. 그래서 법원직이요. 문법 규정 문항수가 적은데 문제가 예리해요. 문제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되게 혼동 포인트를 저격을 잘해요. 자, 그럼 내용 보죠. 모양이 똑같다. 이럴 때는 피동과 사동을 주어를 잡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주어를 잡으세요. 주어가 없으면 생략주어라고 생각해서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습관! 손을 쓰란 말이지. 알겠죠? 문법 규정도 손을 안 쓰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 실력이에요. 평소에 생각을 정교하게 안 하는 겁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 치고 합격하는 사람 못 봤어.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부하 장수들에게 병서를 읽히다. 누가? 내가. 그러면 나는 일달을 당합니까? 일달을 시켰습니까? 쉽잖아. 이렇게 생략주어를 떠올리고 나는 읽게 시켰다. 명령했다. 사동. 그 다음 이 책이 주어예요. 이 책은 일달을 당하는 대상이죠. 요렇게. 주어만 잡으면 편한걸. 그거 동그라미를 안 쳐가지고. 자, 여기서 하늘은 보다를 당하죠. 그리고 내가 철수에게 영화를 보라고 시켰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은 잡다를 당해요. 내가 아이에게 연필을 쥐게 했습니다.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개에게 코를 물다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강아지의 입에 이렇게 할까? 내가 남의 입에 재갈을 물리다. 너무 과학적인데 예문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보따리가 주어야 보따리 들다 당하지. 대상이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철수에게 보따리를 들게 시켰어요. 되게 쉬워요. 동그라미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생각이 판단이 정교해져요. 자, 그 다음 의미에서 반의관계 보겠습니다. 지금 기출코드나 예상코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너지가 엄청나죠. 했던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복습하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니까 따로 복습하지 않아도 결국에 문법 규정은 암기가 될 거예요. 체계적으로. 근데 규정 예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건 최선의 문제니까. 그럴 때 이제 어문 규정의 날개 같은 것들을 돌리고 하는 거지.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우리가 반의어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반의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늘과 땅은 반의어일까 아닐까? 하늘과 땅은 반대 관계일까 아닐까? 이거 이제 아이들은 다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진이한테 저희 조카한테 해봤어요. 자, 하늘 반대는? 그러면 뭐라고? 바다라고 그러더라고. 걘 또 쉽지 않은 애야. 그래서 나는 땅이나 그러니까 하늘 반대는이라고 물었잖아. 내가 땅 반대라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아니 땅이 안 나오고 어떻게 바다가 나와 그랬더니 수평선의 경계로 딱 붙어있대 위아래로. 그래서 내가 설득력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의미로 생각하는 것과 어휘의 관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바다도 반대말이 아니고 반대말 개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갈라서도 안 돼요. 하늘과 땅도 반대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인식할 수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아래라는 반대말 때문에 연상해서 걔네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모든 특징이 같은데 하나의 자질에서 반대 관계에 놓여야 돼요.
근데 하늘과 바다의 유사점이라거나 하늘과 땅의 유사점, 모든 것을 공유한다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냥 다른 단어 관계랑 반대 관계는 다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말도 있잖아. 왜 우리가 이상형 월드컵 막 이런 거 하면 뭔가 이렇게 놓을 때 이상형 월드컵으로 이렇게 준결승까지 갔으면 매력이 달라서 둘이 나와야지.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는 훈남이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럼 쟁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나한테 갑자기 이상형 월드컵 하다가 남남 이상형 월드컵을 하다가 너는 사람을 좋아하니 강아지를 좋아하니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논점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반대관계라는 건 모든 게 동일한데 하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의관계에 놓였다라고 할 때는 전제가 비슷하다예요. 비슷해야 반의관계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빼고 다 똑같아야 하니까. 자, 그러면 남녀는 자 보세요. 생물이지, 그 중에 동물이지, 그 중에 사람이지. 상위 항목을 다 공유한단 말이야. 근데 뭐만 달라요? 성별만 달라요. 이렇게. 자, 요렇게 반대 관계를 만들었을 때 중간항이 없고, 그리고 이 둘을 모두 부정할 수 없으면 우리가 상부반이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스펙트럼,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어떤 의미 관계라서 중간항이 있고 양극단을 표현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정도반이어, 요 등급반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성, 한 쌍이 동시에 태어난 단어이면서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위와 아래, 겉과 속, 이럴 땐 우리가 방향반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누는 문제가 요즘에 출제가 좀 자주 됐고요. 전직렬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교과서 예시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교과서 예시 모아놓은 거 보시고요. 이건 안 나와. 등급 안에서 얘네 셋을 나누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제가 카테고리 만들어놨을 뿐이니 이것도 구별해야 되나? 까진 안 하셔도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 내부에서 구별하는 것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 그러니 요 세 가지를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고전문법 부분 볼게요. 고전문법에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렇게 크게 세 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단연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건 중세국어예요. 그 이유는 훈민정음도 중세국어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나 이런 것도 크게는 중세국어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훈민정음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이 텍스트 뭡니까? 소학언해죠. 그래서 중세국어 텍스트 중에 우리가 시험에서 그냥 보기에 지문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요. 바로 훈민정음 해례, 그죠? 언해본. 그 다음에 이제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소학언해. 그리고 뭐 노걸대 언해. 네, 요 정도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본서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서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유 있는 고전 문법이라는 무료 특강으로 빼놓았죠. 제가 왜 올인원 수업 문법 알고리즘에다가 고전 문법 단원을 넣어놓지 않았냐면 유료 강좌에 강좌대에 고전 문법을 넣어두면 그 강좌의 한정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패스 있는 건 아니니까 단과로 살 수도 있잖아. 근데 고전 문법은 원래 한 번 듣는다고 쏙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더 심해. 그리고 현대 국어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되기 전에 얘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사실 학습 시점이 일반 이론할 때가 아니라 기출을 했을 때쯤 학습 시점이 적합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고전 문법은 나중에 따로 또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전에 다시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무료 특강으로 빼둔 거예요. 그리고 걔를 넣으면 어쨌든 4강이나 5강 늘어나잖아. 고전 문법을 넣으면. 그럼 강의료도 같이 늘어나. 단과 강의료가.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것들은 무료 특강으로 빼둔 게 있어요. 그러니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홍보용의 어떤 강좌가 아니야. 나는 그런 걸 무료 특강에 깔지 않아. 무료 특강에 까는 거는 반복했으면 좋겠거나 진입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커리를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그래서 뭔가 계단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무료 특강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강좌를 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수 진입 강의들을 거기다 두죠. 네.
그래서 제 무료 강의들에 뭐가 있어요? 이유 있는 문학 선택지 개념어. 그거 문학 알고리즘 듣기 전에 들으라고 하지. 예. 그리고 또 뭐 이유 있는 비문학 필수 유형. 이거는 도갈할 거면 안 해도 돼. 사실. 그리고 독해 알고리즘 듣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런 걸 수업한다라는 맛보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좋아 홍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근데 자 이유 있는 문법 개념어 마인드맵. 이거는 사실은 도구 개념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예를 들어 사칙 연산 기호 모르는 사람들이랑 곱셈 나눗셈 분수를 할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사칙 연산 기호를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모두 다 모른다를 전제로 수업을 하면 수업이 길어져. 예.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문법 개념어 마인드 맵이잖아요. 예. 그거는 꼭 들으셔야 되고 그거는 수업 전으로도 듣고 단원 끝나고 후로도 듣고 주기적으로 또 반복해서 머릿속에 목차 세우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유 있는 고전 문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전 문법을 하는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낯선 문학 알고리즘이 추가가 될 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특강으로 하죠. 그게 독해 알고리즘 17부터 20인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 교과서 필수 작품 문학 알고리즘 먼저 하고 낯선 문학이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후순위거든. 덜 중요해서가 아니야. 기본 개념을 적용을 많이 해봐야 그 말도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낯선 문학 분석법. 이게 크리스마스 특강이자 무료 특강으로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정의 모해. 모두의 약점 특강이랑 개정 특강 하지. 그게 제 1년의 무료 특강 컬이에요. 그 무료 특강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제가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컬이 따라오시면서도. 자, 그러면 요거 분석할 때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거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자 짠. 여러분 얘가 뭘까요? 주격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의역을 해서 공자께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높임의 깨서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격조사 이. 그리고 요 이를 쓸 때 이응이 없죠? 네, 그거는 앞에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래야 모음 뒤에서는 이응을 쓰지 않고 이를 바로 붙였어요. 그러면 앞말이 만약에 받침이 있었다. 그러면 이응을 쓰죠. 그리고 앞말이 이로 끝나면요. 여러분들 용비어 첨가해서 했는데 기본 수업에서 뿌리 깊은 남견. 그죠? 그때 뿌리의 리로 끝나잖아요. 뿌리. 그러면 주격조사 생략. 예, 요런 것들이 주격조사 출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증자 덜어 닐러 가라샤데. 자, 일러 이야기하시기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니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라샤데가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자, 그래서 몸이며 그리고 여기서 얼굴의 뜻. 얼굴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닙니다. 형체. 전신을 얼굴이라고 했어요.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 축소되는 단어죠. 그래서 의미 축소될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살히읗. 살히읗이 히읗 종성체언이죠. 이렇게 히읗 종성체언인 것들은 나중에 살 더하기 고기 하면 뭐가 될까? 살커기. 이렇게 되지. 살은 부목깨. 깨는 있네. 근데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초성에 겹받침이 있어요. 그쵸? 끼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머리에 겹받침이 겹자음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바로 현대국어에는 없는 어두자음군. 자, 부목깨 밭자우자우자우자우. 여러분 이게 밭잡 바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순경음 비읍이 뒤에 있는 모음 앞에서 자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객체 높임. 그럼 누구를 높인 거예요? 앞에 있는 부사어를 높인 객체 높임이죠. 이거는 현대의 높임법과 같아요.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죠. 부목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서 홈 이게 함인데 아니함. 이때 당시에 명사형 전성어미를 음이 아니라 옴음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형 옴음. 그 다음
비르소미오. 자, 비르소미오를 해체해 볼게요. 비르소미오는 비릇 옴 이오. 자, 이것을 이어 적기, 즉 연철했기 때문에 비르소미오가 된 건데요. 자, 먼저 비릇이 지금 현대어에서는 비롯하다 라고 할 때 비롯이 시작이죠. 비롯되다. 비롯이라고 하잖아. 그게 이때 비릇이어서 온 거야. 예. 자, 그래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옴은 뭐예요? 아까 했네. 명사형. 그죠? 그래서 시작함이오 이런 식이야. 시작함이오, 시작임이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명사형.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연철, 연철, 연철 이어 적기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유 있는 고전 문법을 안 들었으면 지금 못 알아듣고 있겠지만 일단 써놔. 자, 그 다음, 몸을 세워, 입신, 몸을 세우다. 그래서 도를 행하여 일홈, 이게 이름이 됩니다. 단어의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예요? 이르다, 이야기하다. 저 사람을 이르기 위하여 이름을 쓰죠. 저 사람을 이르다, 일홈. 이르다라는 행동을 함, 이걸 명상으로 바꿔가지고 일홈,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 사람을 이르기 위한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름을 후세에 날려가지고 이로써 부모를 현저하게 드러나게 함이, 현저하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개음화 돼가지고 현저가 되죠. 현저하다, 현저히 드러나게 하다. 현저하게 홈, 여기도 명사형 또 있지. 홈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참 중요해. 얘는 이어적기를 안 했어. 그러면 소학원의 때 이미 연철과 분철이 혼용되고 있어요. 여기는 분철. 중세에는 주로 이어적기, 연철을 사용합니다만 예외가 있다. 이 예외가 마참이니라의 마참의 미음을 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세국어 문장에서 목적어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주격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목적격 조사에 또 다양한 것이 있었어요. 을를 현대의 모양과 똑같은 것도 있고요. 알랄, 자, 아레아도 있고요. 그리고 리을만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체언의 목적격 조사가 없을 때도 있었고요. 체언의 목적격 조사 없이 보조사가 붙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명사구나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문 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 랄이죠. 왜일까? 앞에가 양성 모음이야. 태자. 아래, 이렇게. 그래서 모음 조화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니까 아래아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꽃 좋고 여름. 여러분, 나중에 얘가 뭐가 되죠? 열매가 되죠? 계절 여름은 이 당시에 여름이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 단어 뜻 알아두세요. 그러면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자, 열매가 많이 열린다? 근데 이때 요거를 이제 목적어로 파악해서 열매를 많이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긴 목적격 조사가 없죠? 조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교훈이 교훈이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알아두고. 같은 말이에요. 교훈 꽃을랑 팔지 말고. 자, 그리고 이때 디귿이 지읒이 되고 구개음화로 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구개음화가 되겠죠. 나중에 부처, 이것도 구개음화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시옷이 관형격 조사 역할을 했어요. 저 부처 의의 역할을 했다 이거지. 시옷이. 알아두고 저 부처의 상을 만들어. 이때 알 썼네. 자, 앞말에 받침이 있어서 그래. 요거 을 말고 알인 이유는 앞말에 받침 알.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이거는 문제는 바로 보는 줄 알았다. 이따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규정을 보겠습니다. 규정 부분은 주로 암기이기 때문에 조항에 대해서 읽고 넘어갈 겁니다. 한글 맞춤법의 형태에 관한 규정에 보면 23항에 뭐가 있느냐? 하다나 거리다라는 접사가 나와요. 여러분, 저 앞에 붙임표 있죠? 이 접사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하다나 거리다라는 접사가 붙는 어근에 이도 접사야.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면 그러면 원래 하다나 거리다는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란 말이에요. 그럼 동사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명사형, 명사형이래. 명사화 접사가 붙은 거지. 자, 그럼 밑에 예시 볼까요? 깔쭉거리다, 꿀꿀거리다, 꿀꿀하다,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깔쭉, 삐쭉, 꿀꿀, 홀쭉, 오뚝, 눈 깜짝, 살살, 쌕쌕, 덮얼, 푸석, 코 납작, 배 불뚝 이런 말들이 24망이 만들어질 당시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었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붙인 부분 볼게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이럴 때요. 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들은 주로 희귀접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는 이나 음인데 근데 다른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희귀접사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지. 소리 나는 대로 적겠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건 발음대로 적어버림.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개굴, 귀뚤, 기럭, 깍둑, 꽹과 이런 것들은 하다나 거리다와 붙을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예. 근데 여기서 선생님 꿀꿀거리다는 되고 개굴거리다는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 판단하면 안 돼요. 왜? 24망 발생 시점 판단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사용 안 하게 되거나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얘네가 나뉘었다라는 걸 아는 건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리다나 하다를 직접 붙여보는 건 실익이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왜? 동의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괜히 동의가 안 되는 단어들을 보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이는 원리는 그 당시에 이래서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서 나오면 내가 틀릴지도 몰라 싶은 거에다가만 체크를 해. 오히려 단어 예시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개굴이라고 할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틀릴 것 같은 거 신경도 쓰지 말고 아니 필요한 생각만 해 시험에. 여러분들이 거리다 하다를 붙여가지고 발음을 왜 해봐.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 못하겠으면 어쩔 건데 국립국어에 항의하면 바꿔줘? 안 바꿔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은 이런 거. 오뚜기라고 하지 말란 말이지. 그쵸? 중요한 단어들. 내가 헷갈릴지도 모르는 단어로 선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틀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깍뚝이 아니야. 꽹가리 아니야. 테스트 해보면 틀리는 거 정해져 있어. 다구리 아니야. 따구리라고. 뻐꾹이가 아니고 뻐꾹기, 꾸기.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면 많이 틀려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더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선별이더라고. 자, 그 다음 전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라는 게 곧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예컨대 눈을 깜짝깜짝하다, 깜짝깜짝거리다, 깜짝이다, 깜짝이 뭐 이런 말과 같이 나타나는 형식에 있어서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난 그런 말 안 쓰는데 소용없어. 그런 생각 하질 마.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30항 사이시옷. 자,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근데 합성어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첨가의 된소리라고. 첨가의 된소리 대기. 근데 첨가의 된소리 대기면서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시옷 자리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니은 첨가.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 어떤 선생님께서 그렇게 수업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 가지고 질문이 엄청 들어오는 거야. 턴마당 가지고. 여러분 조항도 보세요. 이거 사이시옷 왜 쓴다고 나와 있어? 뭐라 그랬어? 니은 소리가 덧나서. 턴마당은 명사 더하기 명사야. 원래 시옷이 없어. 원래 시옷이 어디 있어? 이건 사이시옷이야. 그러니 발음이 뭐가 됐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됐기 때문에 깃발로 뭘 꽂은 거지? 사이시옷에 꽂은 거예요. 그럼 이거 발음 현상을 뭐라고 말하셔야 돼요? 니은 첨가 이게 1순위야. 그 다음에 텄 마당이 되고 나서 국립국어원이 이것에 대해서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의 과정을
과정으로서 진술한 거예요. 과정으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까지 가라. 오해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여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하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국립국어원이 허용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진술한 그것을 원칙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니은 첨가라고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하라고 하는 건 국립국어원의 한 조항에 남아있는 잔존 관점이에요. 즉 후순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런 진술이 있음을 알아는 두되 뭘 우선으로 해야 돼? 니은 첨가를 항상 우선으로 보셔야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뭐 2개? 니은 2개 첨가. 그래서 사이숏을 적을 때 3가지 양상이 있어요. 첨가의 된소리대기거나 니은 하나 첨가이거나 니은 2개 첨가이거나. 자, 그 다음에 이거 고유어인 거랑 한자어인 거랑 구별돼야 된다 그랬죠. 시험에서 그거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항을 한번 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30항에서 다 이 예시에서 한자어인 것들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한자어인 거. 예전에 시험에서 이게 나왔죠. 선지국. 선지국을 가지고 선지가 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고유어입니다. 선지 고유어.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랬죠. 왜 30항 안에 있는 예시는 외워야 된다고 출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고유어니 아니니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찻잔도 나온 적이 있어요. 차는 한자로 봅니다. 차를 한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잔을 한자로 봅니다. 차는 고유어로 보고 잔을 한자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잔. 차는 고유어. 잔은 한자어. 찻잔. 자, 그 다음 여기서 한자 더하기 한자인데 예외적으로 시옷 넣어주는 걸 6개는 암기해야 되죠? 간간간 수 2개 세방 이렇게. 자, 그 다음 띄어쓰기에서 조사는 당연히 붙여 쓰는 건데 얘가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품사 통용 했죠? 그래서 체언에 붙으면 조사, 용어원의 관형사용 뒤에 오면 의존명사. 근데 체언 뒤여도 의존명사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흘만 이런 거. 그래서 기간 뒤에 있는 만은 또 의존명사죠. 요런 특수성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사와 의존명사가 지금 모양이 같은 거 볼게요. 만큼, 대로, 뿐. 이런 것들 판단할 때 어떻게 앞이 체언이냐? 용언의 관형사용이냐? 요거 보라고. 자, 그 다음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사항들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이냐 아니면 자음 앞이거나 어말, 단어 끝이냐 이것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모음 앞일 땐 알, 자음 앞이나 어말일 땐 엘인데 리을이 연달아 2개 나오면 LL이다. 자, 그 다음 자음동화, 구개음화, 거센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을 하는데 거센소리 대기 중에 체어는 반영 안 함. 그리고 된소리 대기는 반영 안 함. 네, 이런 거. 그 다음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씀. 그리고 표기 일람표는 머릿속에 다 있지? 자, 이거 표기 일람표 단모음만 외우면 되잖아. 단모음 외우고 나면 이중모음은 앞에 2계열이냐 5계열이냐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네, 자 그럼 잠시 쉬고 2021년 들어갈게요.